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비즈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0선을 회복하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서 위기 대응 비상계획,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광명과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인천 지역의 공공주택 지구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토지거래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던 주식시장 2,000선 붕괴 하루 만에 반등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개인들은 순매도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등의 의미와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작은 주식시장 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2,000선 붕괴 하루 만에 또 역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해서 불안한 상황은 지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성우 기자. 네, 손성우입니다. 오늘 두 지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01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 2%대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8.64포인트, 0.93%가 오른 2014.6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 개인들의 투매가 나타나면서 199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개장한 지 30분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더니 장중 한때는 2028.8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 2%대 급락세를 보였다가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했고 이후에도 하락과 상승을 오고 갔습니다. 외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등락을 반복하다 2원 20전 내린 1,139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팔았는데 9거래일 연속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세는 기관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5,2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이틀 동안 약 1조 1,5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어제 4,800억 원 넘게 투매한 데 이어서 오늘도 3,6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이틀 만에 8,0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860억 원 넘게 팔면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증시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이른바 위기대응 비상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해서 필요할 시에 가동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확보해놓은 신규 택지 일부 지역의 토지 거래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일단 대상 지역이 어딘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역은 수도권의 6곳인데요. 지난달 국토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곳들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명시와 의왕, 또 성남과 시흥, 그리고 의정부와 인천광역시에 있는 공공주택 지구들입니다. 이들 6곳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거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또 일정 거주기간을 채우는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택지 후보지와 녹지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이 되고 다른 용도 지역, 이를테면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따라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미 땅값 많이 오른 데 아닙니까? 네, 대부분 지역의 녹지 거래에서 특별한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곳 의왕시 포일동의 녹지는 최근에 유독 많은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가 단 2건에 그친 곳인데요.
올해도 최근까지 한 건의 녹지 거래도 없다가 지난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석 달간 무려 30건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의왕시는 앞서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곳의 이상 거래를 제때 막지 못한 정부가 나머지 지역이라도 집가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10만 호의 추가 신규 택지를 발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16만 5천 호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안에 출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유정훈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단위 기간이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 거를 어쨌든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연장의 대안은 뭐 6개월이 될지 1년 될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부는 이 사안을 노사정 대화회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민주노총이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불참을 고수하면서 정부의 구상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이 불참해도 경사노위를 연내 출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노총이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현실적 요구와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번 지난 10월 16일 정대까지 기다려봤는데 그게 어렵게 됐다. 지금은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애초 민주노총은 이달 중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내부 의결에 실패하면서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현재 상황, 입장을 무시하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노총이 빠지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중요 의제를 논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공식 출범 이후에도 민주노총 참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유정훈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석유와 주유소 협회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최대한 빨리 시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면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식이나 선식 등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 대용식 제품의 열량과 영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열량은 한 끼 필수 섭취 권장량의 19%, 단백질은 36%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와 광주시가 2021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 산단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123만 평의 빅그린 산단을 만들고 완성차와 주요 부품 생산 기업을 입주시켜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탈세를 적발해서 부과한 세금 6조여 원 가운데 상위 1%가 낼 세금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조 9,800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위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우려에 대한 걱정으로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전체 산업 지수가 73으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정규직화를 강조해왔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만 6천 명 늘어난 661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사이에 1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정규직보다 빠른 속도로 늘면서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증가폭이 유독 두드러졌고 50대에서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40대와 20대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에서도 대부분 이런 쪽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간병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올해 8월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64만 4천 원이었고 반면 정규직은 300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오늘 시특톡에서는 역시 코스피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사흘째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천선 붕괴 하루 만에 반등을 해서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일단은 그동안 장에 이렇게 쏟아져 있던 여러 가지 우려사항, 불안감, 패닉 상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투자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천선 회복했던데요. 혹시 어제 붕괴됐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할 거라고 보셨습니까? 사실은 오늘 그 미중 간에 지금 특히 블룸버그에서 여신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 협상을 할 거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해 증시도 1% 이상 상승을 했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1.4% 이상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예. 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어쨌든 중심으로 해서 미 상무부에서 중국의 진압 푸젠에 대해서 어쨌든 제재를 한다고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 메모리 반도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25%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일단 주가 상승한 것이 금일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네. 지금은 오르고 내리고는 하루하루의 그런 뉴스 프로에 따라서 많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하루하루의 그런 시세 변화보다는 큰 방향에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그걸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센터장님께서는 오늘 이천선 회복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6일 만에 반등했다고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직 확인할 필요는 더 있고요. 다만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샀습니다. 주식을 그렇죠. 어제도 많이 샀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가 또 강해지면 기관 혼자서 이 투매를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화가 다시 과거에 우리가 경제위기가 왔을 때는 원화 환율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환율이 큰 변화가 없고요.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채 수익률 자체도 그렇게 채권금리가 또 급변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주식시장만 왔다 갔다 하지 나머지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 그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최정구 금융위원장이라 이런 정부 쪽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 주식시장만 좀 불안하지 다른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패닉에 빠지지 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오늘 그런 어떤 상황에 비해서 오늘 개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별로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개인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개인들이 스탁 주식에 대한 담보를 받아서 신용 말씀하시는 거죠? 신용도 있지만 담보대출 받아서 주식을 또 사는 그 두 가지의 그런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많이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아예 그냥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는 이런 지표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자동적으로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량 수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개인들이 우리가 수치상으로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수치상으로 3천억, 4천억 이렇게 파는 거 중에 어느 상당 부분은 반대 매매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개인들이 패닉에 빠져서 막 던지는 거다, 투매하는 거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단 말씀인 거군요. 예, 담보 부족으로 해서 나가는 물량도 상당 부분 많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만 이제 한 이틀 정도 그런 물량들이 어제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소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 3일 정도 개인들의 매매 그 순매도 규모를 좀 보면 개인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투매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것 이런 부분들 조금 가늠할 수가 있겠군요. 외국인 얘기 좀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오전장에만 잠깐이지만 좀 순매수를 하는 것 같아서 받기나 했더니 결국은 또 팔긴 했는데 혹시 이런 상황을 보고 외국인들의 매매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고 보면 좀 무리인가요? 근데 외국인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매크로가 크게 아직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경제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처럼 한 달에 10조씩 팔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연말로 지금 다가가는 시점이고 또 한국 시장 자체가 MSCI에서 이머징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요즘은 특히 미국 전체 주식에서 패시브 예를 들어서 우리 인덱스와 관련된 그 패시브 비중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머징 신흥국 쪽에 대한 비중 축소로 일단 그런 식의 액션 롤케이션이 되면 한국 주식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이 파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수급 구조가 있고 그거를 이제 국내 기관 국민연금이든 국내 기관이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매도 강도가 또 커진다면 또 그거는 쉽지는 않을 수는 있고요. 최근에 매도 강도면 국내 기관들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오늘도 2천억 조금 안 되긴 했는데 대략 1,500 전후던데 요즘에. 그러니까 2, 3, 4, 5천억 한 1조 이렇게만 커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받아줄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특히 반대 매매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많이 정리가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2, 3천억 정도 파는 정도는 충분히 국내 수급 여건으로서도 충분히 흡수가 되는데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5천억에서 1조씩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지수에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 순매도도 규모가 이를테면은 한 5천억 이상 넘어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한 1, 2천억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이걸 한번 봐야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는 조금 더 며칠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식의 장세 분위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수대에서는 언제든지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급반등 아니면 급락 이런 상황에서 너무 그렇게 부하 매도할 수 있는 즉 손절을 하기에는 좀 늦은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시에 이제 정말 이게 펀더멘탈리 이런 매크로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 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종목 교체를 해서 오히려 지금 낙폭과대주는 정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펀더멘탈이 괜찮으면서 낙폭이 강한 종목으로 좀 종목 교체하는 전략으로 당분간은 반등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또 전화 드려서 또 시장 상황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차투자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시장이 조금 브레이크는 걸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좀 주변 상황을 좀 풀어서 얘기를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노은창 센터장 말씀도 쭉 들어보셨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쭉 빠지는 분위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패닉, 공포, 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분위기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뭐 어제, 그제 계속해서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11일부터 이제 증시안정기금 5천억 원. 사실은 증시안정기금은 외환이 정말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정부 역시 이 시장 상황을 굉장히 뭐 예사롭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고, 여기에다 오늘은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뭐 최정구 금융위원장 잇따라서 비상 컨티전시 플랜을 계획을 하고 있다. 여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구두 개입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증시라는 건 미래의 경기와 실적 전망을 놓고 간다라는 걸 보게 되면 과연 지금 우리가 꼽고 있는 3대 악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네. 여기다 국내 경기 부진과 실적 부진, 이 세 가지 요건이 과연 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가?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뭐 내일이라도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해소된다고 했을 경우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더 좋아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차피 미국 증시의 이제 이 파고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2009년 이후 근 10년 가까이 올랐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6,000선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24,000원이거든요.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고, 우리가 아쉬운 건 그동안 많이 오를 때 오르지 못했고, 그리고 빠질 때 더 빨리 빠졌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월의 고점이 코스피가 2,600선에 근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9개월 사이 한 고점 대비 20% 넘게가 빠졌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정점에서 정말로 내려오는 그 순간 가장 스릴 있고 고통이 심한 그 전율의 그 순간인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라는 게 2000선 하여간 별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좀 그런 게 지수대가 있습니까?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다시 도루박스 피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오늘도 연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얘기를 해줘서 어제 오늘 1조 원 넘게 기금이 사면서 지수하라고 방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점을 1850에서 어차피 기관들은 펀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야 되니까 내려오면 사고 다시 2100, 2200이 넘어가면 차츰 매도하는 그런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박스권에서 벗어난 게 22개월 전이었는데 다시 이제 박스필이라는 얘기를 또 듣게 되는군요. 이제 그만큼 뭔가 이제 우리 시장이 그 이상, 3,000이나 4,000 이런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어느 이제 계기가 필요한, 뭔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기업들 시장의 레벨업이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개인 투자자 얘기를 조금 오늘 이 소장님이랑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화가 난 그런 불만들을 이제 올려놓을 정도로 그만큼 이번 개인 투자들이 이번 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요. 사실은 이제 증권 관련 유관 취재를 하시는 취재 기자들은 알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증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는 드뭅니다. 그럼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증시 안정 대책 요구에서부터 공매도 아예 없애달라. 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청원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심정은 100%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락장이고 너무 가파르게 해서 손절매할 기회를 놓쳤고 일부는 이제 주식을 대차해서 빌려와서 지금 이자를 물고 있는 그런 이제 이 반대 매매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이런 급등락을 거듭할 때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건 이해가 가지만 사실 이제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이상 급등락할 때 변동성 지수 VI라든가 아니면 서킷 브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시안 대책을 내온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주식의 경우에는 역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누가 과연 투자를 했느냐 본인의 판단에 의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한테 이제 내가 손해본 걸 배상해달라 변상해달라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정부 역시 지금 증권 유관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증시 사들이겠다.
뭐 2천억 원 정도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든 똘똘한 종목을 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이제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주식은 떨어질 때 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런 장이 부담스럽다면 정말로 간접 투자나 아니면 안전한 예금 자산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이제 주요해 보이고 정부가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놔서 시장이 안정되길 기다리는 건 그건 일회성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꼭 이럴 때 이제 자기만의 투자 철학, 뭐 투자 원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사실 또 하는 건데 우리처럼 투자자 교육이 사실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뭐 돈만 있으면 계좌 만들어 주식 투자하는 이런 식의 투자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번 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곡소리가 항상 나고. 맞습니다. 이게 참 계속 반복입니다.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코스닥 시장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코스닥 시장의 주력 업종들, 바이오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된설이 맞다 보니까 이 투자해서 돈 버신 분보다 오히려 이제 이 자기 돈을 또 변상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하락장에 장사 없습니다. 물론 뭐 공매도를 통한 일부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을 실현하면서 오히려 그 피해를 개인이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연기금의 경우에는 아예 주식 대여를 금지하겠다라는 청원을 일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이제 원망이 이제 커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앞서 뭐 노근창 센터장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시적인 바닥이냐. 바닥을 섣불리 예단하지 말자.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 있고 지하라고 생각하면 또 지하 2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호황을 누려왔던 경제가 서서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사실 안전자산으로의 이제 이동은 불가피합니다. 앞서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과 경쟁하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벤치마크 지수의 신흥국입니다. 네. 돈을 가장 빼기 쉬운 소규모 자본 경제다 보니까 가장 손쉽기 쉬운 ATM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식 비중이 무려 36%입니다.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의 외국인 비중이 10에서 20% 내외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일수거 일투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하락폭이 더 크고 좀 아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어떤 이 경제 펀더멘털 경우 오늘도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부터 얘기를 해서 2008년과 지금은 다르다. 당시에는 주식시장도 불안했고 외환시장도 불안했고 단기 안정자금 시장도 불안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지금의 경우에는 이 증시만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24시간 이제 모니터링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시그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분명히 롤러코스터를 탈 때 분명히 위아래로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하락장이다, 리스크가 좀 크다, 돈이 이제 이자가 좀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좀 이제 챙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 관망하시는 것도 좀 쉬는 것도 투자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 투자하시면은 사실 이렇게 돈을 벌어도 그거 뭐 이렇게 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응 자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좀 자료를 좀 몇 가지 봤는데 오늘 나온 얘기를 좀 보면은 김동연 부총리 금융위원장 모두 컨틴전시 플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비상 대응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계속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해외 IR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늦게 나온 게 이제 당정인데요.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심지어는 부동산 자금 끌어오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부동산 자금이 오라고 하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제가 이렇게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부의 지금 대응이 아까 말씀으로 립 서비스도 되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직접적인 액션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이 오늘은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시장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당국의 어떤 의무일 수도 있고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더 내놓을 건가 거의 희박합니다.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두 개입 이외에 뭐 하느니 내놓을 수 있는 게 컨티전시 플랜이라는 게 비상시 내놓을 수 있는 플랜이라면 적어도 하는 입장에서라면 24시간 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정도,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변동하는 걸 어느 정도 차단하겠다. 뭐 이런 거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이 이제 부안해동해서 오히려 변동성을 더 키우는 이런 이제 것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앞서 이제 당정의 경우에는 뭐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그동안 계속 업계의 요구였어요. 사모펀드는 인원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액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죠. 돈 있는 사람도 아니면 못 들어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49인 이하로 제한돼 있는 걸 100인까지 풀어서 공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 제한을 풀어줄 테니 지금 1,1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 부동산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좀 유도해봐라라는 건데요. 그건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향후 전망이 부동산에 더 유망하다면 올 자금이 아닙니다. 그럼요. 단기 수익을 먹고 빠지는 자금이 이제 사모펀드예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아니면 경영, M&A를 목적으로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분명히 목적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유도할지는 미지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증권거래소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증권거래소를 매도할 때 총 거래 금액의 0.3%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게 지금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세금을 받지 말고 양도 차익이 많을 경우에 세금을 걷자라는 이제 논의는 있어 왔는데 그동안 이 세금이 만만치 않아요. 국소이면서도 거의 연간 5, 6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차일피일 이걸 미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것조차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0.1% 이내에서 을 경우 세수가 2조 원가량 줄어든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당장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지만 이런 카드까지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 정부 역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원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 들어야죠. 그 다 국민들인데 그 개인 투자한다고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식 들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뭔가 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 투자를 조금 더 선진국스럽게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조금 더 일정한 좀 룰을 따라서 좀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뭔가 좀 이런 대책도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초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그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전용 펀드를 만들고 세제 혜택 주고 코스닥 투자하면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더 올해는 중소형주에 이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 보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더 높아지고요. 외국인은 더 빠지게 되면 더 혼란스럽고요. 이런 시장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 투자자들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간접으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벤치마크 지수보다도 간접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월간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개인 투자했을 경우에 하락폭은 코스피 하락률의 2~3배인 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을 상담하다 보니까 지금 50% 마이너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 지수 벤치마크 지수는 20% 내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에서 이 증시에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이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투자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함부로 그냥 막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어찌 보면은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러기에는 참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요. 그런 걱정이 좀 들어서 오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인프라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금융교육과 관련해서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들 투자 심리가 영 안 좋아지네요. 계속 나빠지는데 10월 달 나온 수치를 보니까 2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맞습니다. 어제 OECD가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1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미 투자 설비 좋지 않아서 경기 침체의 전조가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조업 경기가 2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건 지금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자동차 업종의 완성차 업체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제 완성차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1조 원 정도 기금을 좀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보증을 해주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만 이 자동차 업종이라는 건
한 개 자동차를 만드는데 2만여 개 이상의 부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 완성차 업체가 무너지면 1차 부품 업체는 2, 3차 벤더 업체를 또 데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지난주 현대차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영업이익은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뭐 기아차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건 일회성 비용을 감안한 거고 르노 삼성을 제외하고 지금 군산 GM이 이제 철퇴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GM의 경우에는 올해 영업 적자만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조업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뉴욕 증시에서 하락한 이유가 다음 달 미중 정상이 만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머지 중국 수출품 2,670억 달러에서 관세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수출은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내년도에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물론 이런 상시적인 변수, 미중 무역 전쟁과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국내 경기 변수라는 것 외에도 이제 고금리, 고환율, 달러 강세 네. 여기에다가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 이사 이근태 이사랑 통화를 하면서 좀 새롭게 좀 깨달았던 거는 완성차 업체가 힘들면 당연히 그 납품업체도 힘들죠. 근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너무나도 이 수익성이 박하게 만들어지는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주면 우리가 기술 경쟁이 있기 때문에 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차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완성차 업체도 어려운데 뭐 무조건 뭐 규제하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완성차 업체도 살고 부품 업체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대책도 좀 정부가 뭔가 고민을 하고 좀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2016년에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가 넘었어요. 예. 글로벌 메이커 가운데 굉장히 높다라고 그 평가를 정도면 받았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글로벌 5 안에 생산 대국으로 거듭납니다. 그걸 정점으로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지금은 반도체, 이 자동차 부분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3%대입니다. 예. 1,000원어치 물건 만들어서 30원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부품업체는 더 박할 수밖에 그럼요. 없습니다. 예. 그게 그대로 전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개별 소비세 인하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생산, 판매, 그리고 수출까지 부진합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끔 신차를 내놓고 더 성능 좋은 가성비 좋은 차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생산 기준은 여러 국가에 해놨지만 경쟁력에서 둔화되고 있고 중국에 쉽게 따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미래차에 대한 전략까지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물론 수소 전기차에 대한 이제 기술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건 또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그러게요. 되는데 네. 그건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도 굉장히 절실하고요. 또 국가별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래차에 대한 성장 동력을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글로벌 표준으로 선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박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류세 얘기 좀 마지막에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5% 확정됐고요. 다음 달 6일이고요. 근데 그 계속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다음 달 6일부터 적용이 되면 다음 달 6일부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5% 인하 그러니까 휘발유가 한 120, 한 3원 정도 그다음에 경유가 한 87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6일부터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서요? 일단 오늘 그 정유업계 4개 이 단체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두 가지를 굉장히 아픈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지난 2008년에 유류세 10% 인하를 해보니 네. 국제유가가 오르면 이게 좀 체감 효과가 상쇄되네. 또 하나가 이 주유소들이 마진을 확대하면 인하폭이 줄어드네. 그럼요. 이 두 가지가 지적이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오늘 이제 이 정유업계에 대해서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거 보게 되면 일단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예. 효과는 이제 체감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유류세 인하 전에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소진하는 데는 한 1, 2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굉장히 관에 이 모니터링이 근접한 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6일부터 인하하는 곳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두리의 경우에는 좀 이제 관의 모니터링이 조금 더 미흡한 곳에는 아마 1주 내진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이면은 11월 13일이고요. 2주면은 11월 20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장으로 해도 11월 20일 정도부터는 적어도 이게
되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동결된다는 가정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 협회가 얘기한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허언이 되긴 하는 건데 이 유류세를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30%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계속 오른다는 전제 한 30% 이번에 확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유류세를 아예 폐기하는 건 어떠냐. 그리고 이제 폐기를 못한다면 적어도 지금 정액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기준으로 에너지 교통환경세가 리터당 한 529원 정도가 붙고요. 여기에다가 교통세, 주행세 등이 부가세가 부과가 되면 리터당 900원 정도가 세금입니다. 이걸 정량제로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류세 완전 폐지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지금 뭐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다음으로 이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정 소비를 넘어서 유류세를 폐지하면 과소비로 오히려 환경 오염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기형적인 유류세 구조는 좀 손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정부가 쉽게 세금을 걷는 거고요. 올해 벌써 23조 원이 남아요. 지금 뭐 정부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세수가 뭐 23조 얼마 뭐 더 늘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유류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좀 탄력 있게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부담을 좀 덜어. 물론 뭐 이런저런 뭐 역진 뭐 이런 효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북 새만금에 방문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방에 있는 어떤 경제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도 참 오랜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서 직접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의 배호열 국장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게 뭔지 그다음에 이게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국장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자전략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을 했네. 제가 전북 새만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전북도 뭐 큰 동네니까 이 새만금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새만금은 그 북쪽으로는 전북 군산에서부터요. 중간 지역이 이제 김제를 거쳐서 전북 부안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이제 방조제가 33.9km인데요. 이게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 방조제로 생긴 땅 규모가 409평방킬로미터 정도인데요. 아마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건 아마 여의도의 140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 이 비전 선포식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까요?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제 참석을 하셔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를 했고요. 오늘 행사는 그 정부가
이미 그 시행하고 있는 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20 정책은 뭔가요? 3020 정책은 2030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이 얼마죠?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사용하는 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낮은 수준인데요. 한 8% 정도 되는 것으로. 그거를 2030년까지 20%까지 지금보다 2배 조금 더 넘게 확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2030 에너지 정책이다 이 말씀이신데, 예, 자, 이제 새만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 그럼 재생에너지 어떤 그 시설들이 들어서는 겁니까? 그 새만금에서는요, 크게 그 새만금 4척의 3기가와트 재생에너지를 추진하고요. 예. 또 새만금 이제 앞바다에서 이제 한 1기가급 그 해상 풍력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총 4기가와트급의 그 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제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4기가와트 정도면.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연구 실증단지라든지 연구시설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한정되고요. 예. 발전 사업 자체는 모두 민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가늠이 나오죠? 저희들이 뭐 대략 추산컨대 약 한 10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주로 대부분이 발전 관련해서는 민간 자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돈을 들여서 이런 그러니까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발전 단지,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기대 효과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이 바로 군산 옆에 이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산이 되게 위기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제적 효과, 뭐 환경적 효과 이런 효과들이 기대가 되나요? 예, 우선 그 이제 재생에너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태양광을 한 2.8기가와트 정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도 한 100메가와트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4척에 이미 한 100메가와트급 풍력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신규로 발표된 부분이 이제 앞바다 쪽에 해상 풍력을 1기가와트급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고용 효과는 대략 한 10만 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고용 창출 효과가 10만 명. 예. 그다음에 이게 전기를 꽤 많이 생산을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전기는 이제 한 3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17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인데 이것도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대략 전북 도민이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도민이 2년간 사용할 거요? 예. 아유, 그럼 뭐 양이 상당하네요. 빨리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 환경 효과와 관련해서 그 30년생 나무 3억 그루를 심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 새만금 지역이 비단이 재생에너지만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요. 예, 새만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409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매우 강활한 간척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척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이제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발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그 산업 용지로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용지로도 상당히 큰 규모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 용지라고 해서 주로 이제 도시 지역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테면은 그 외에도 이제 광활한 농업 용지로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새만금 워낙에 광대 뭐 여의도 180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었는데 일단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산업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기업들이 들어왔는지 궁금하네요. 산업단지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게 한 18평방킬로미터 정도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서 한 2개 공구 정도가 조성이 되어서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도 제가 이제 중국 과학기업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니까 그 일각에서 이번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좀 뭐 정부 단독으로 뭐 진행이 됐다, 독단적으로 진행이 됐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혹시 뭐 현재 분위기 이런 관련된 것들이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순수하게 발전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발전 사업을 하면 발전 사업으로 생기는 수익을 발전 사업자가 다 이제 가져가고 지역에는 남는 게 없다. 이제 이런 시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단순하게 지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전 사업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발전과 관련된 제조기업을 유치하고 네. 그다음에 연구시설을 유치해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한 말씀만 더 해준다면 그렇게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면 뭔가 기업들이 이 새만금 지역에 오고 싶어 할 만한 뭔가 어떤 당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재생에너지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기업들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이제 첨단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새만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앵커 기업이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태양광 부지를 인센티브로 활용을 해서 기업 유치를 좀 촉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거기 들어와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기를 상당히 좀 저렴하거나 아주 공짜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전기 자체는 공짜로 공급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결과적으로는 생산비를 낮출 수 있죠. 태양광 사업을 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제 다른 비용 요인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특히 에너지 관련된 비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청의 배우열 국장과 통화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만금 방문한 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앞으로 펼쳐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활동들, 특히 경제와 관련된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제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어루만져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보가 될지 여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즈플러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